반갑습니다.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은 로베코의 리포트에 대한 2부, 수익화 가능성은 가치를 포착하는 핵심이다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를 시청하고 오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수익화는 사업이 자본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을 내는 과정입니다. 기업이 매출을 낸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스스로를 위해 그 가치의 일부분을 남겨둘 만한 여유가 있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등의 국제 결제 서비스 기업을 예로 들어보면 이들은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환전 과정 없이 전 세계에서 지불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특히 해외 출장을 간 사람이나 여행자에게 그 가치는 더 커집니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 본인들이 창출하는 가치의 일부분을 돌려받아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금에서 디지털 지불로의 구조적 수익 전환이 가능한 서브 추세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서브 추세는 디지털화라는 더 큰 추세의 일부분이고, 이는 또다시 기술 진화 메가트렌드의 일부입니다. 성공적인 수익화는 기업이 그 추세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화 가능한 추세가 경이로운 것은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적 이윤 창출은 곧 주주환원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추세가 수익화 가능한지는 당연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추세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확장될 때까지 충분히 오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매출이 발생되기 전에 끝나버릴 추세에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추세의 크기는 연관된 소비자의 양과 추세에 영향을 받는 사업들을 조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래가는 추세는 더 큰 메가트렌드와 잘 엮여있고 파생되는 서브 추세를 많이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가는 추세의 대표적인 예시가 신흥국의 중산층 인구 성장입니다. 특히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수십억의 인구가 곧 중산층에 합류할 것입니다.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의류 및 엔터테인먼트 등 기호품에 대한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입니다. 투자자는 신흥국 시장에 중산층의 수요에 맞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은 지난 5년간 아시아 시장에서 112%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2019년에는 서유럽 시장의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추세의 크기를 가늠할 중요한 요소는 일반적인 상장 기업의 수와 규모가 적당한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큰 이익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좋은 예로 스마트폰 시장이나 이커머스를 들 수 있지만 기업이 너무 많아져도 수익화나 타이밍에 무언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세를 추종하는 투자라고 하면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기업은 아무리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라고 해도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추세도 생애 주기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 즉 사이클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이르거나 늦지 않게 이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투자해야 합니다. 사이클을 설명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유명한 것은 기술 컨설팅 기업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추세가 시작할 때는 혁신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보급까지는 많은 난제가 남아있고 수익화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도 아직 미흡합니다. 2단계에서는 현재 추세가 진짜 투자 기회가 될 것인지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한 단계입니다. 낙관적인 기대의 정점에는 가장 튼튼한 기업 소수만을 남기고 대부분 사라지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추세의 진짜 면모가 드러나는 정보들이 나옵니다. 겉보기에만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기업은 전부 사라지고 꾸준한 성장과 수익을 남기는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최근에 23년 2차전지 섹터의 조정장도 2단계에 놓인 기업 추세의 좋은 예입니다.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추세나 테마가 한 차례 위기를 맞고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IT 버블에 큰 위기를 맞았지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공적인 수익화 단계까지 다다른 소수의 기업으로 2010년대 상승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특정 추세에 투자한 이후부터는 추세가 성장 둔화기에 도달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매출 성장률이 낮거나 거의 0에 수렴하고 기업들이 성장보다는 비용 절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추세가 끝나거나 정점을 찍은 것이 확인되면 그 추세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으면 방향을 맞춘다 할지라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화 가능성, 충분한 규모, 좋은 타이밍이 전부 맞아 떨어져야 투자할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추세는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블록체인을 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여 수익화를 하기 어렵습니다. 수익화를 위해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어 소수의 기업만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NS와 같은 네트워크 효과, 충성 고객과 인프라, 강력한 브랜드 가치 등 오랜 기간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업계는 투자자에게서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지만 정작 기업들은 자신의 기술을 마땅히 수익화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중앙화된 네트워크는 사용료를 받는다는 간단한 선택지가 있지만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적인 특성을 사업에 이용하면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중에서 성공적인 수익화까지 도달한 기업의 수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이는 아직도 블록체인 업계가 미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블록체인이 규모는 매력적이나 수익성과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규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너무 작아서 수혜 기업이 충분히 크게 성장하지 못하거나 추세에 노출된 기업의 시가총액이나 수가 너무 적어 투자할 기회 자체가 너무 작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5G 무선 네트워크 산업은 이론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G는 이동통신 인프라의 보급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5G 기술 자체에만 집중하는 기업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5G에 투자하려면 다른 이동통신 산업에도 같이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5G 기술이 이동통신 산업 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긴 하지만 기술 자체의 잠재력에 온전히 투자할 방법이 데이터 센터나 통신탑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해당 추세의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투자하기 좋은 추세는 보통 기술의 진화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메가트렌드와 달리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수익화에 용이하고 산업의 창조적 파괴를 일으킬 정도로 비선형적이고 거대한 성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항상 부족한 자원과 노동력을 기술 진보를 통한 효율성 증대로 해결해왔습니다. 많은 것을 더 적은 비용으로 이루는 방식으로 잉여 가치가 창출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 소매업 이커머스나 금융업 핀테크가 서로 결합하여 작은 추세를 형성하기 용이하고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적은 자원을 소모해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는 오프라인 매장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는 CD나 DVD를 사는 대신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고성능 스마트폰,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작은 벤처기업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위력을 보였습니다. 지속 가능성 테마를 발굴하는 것은 금융, 자연, 인간, 사회라는 모든 자본의 형태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확신에서 시작합니다. 현재의 사업 생태계는 단기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몇몇 기업에게 너무 많은 자본이 분배됩니다. 이런 측면은 귀중한 자본을 무의미한 것에 빠르게 소진시키고 비용을 외부의 다른 공동체에게 부담시킵니다. 일부의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기업이 많이 있지만 이들도 탄소 배출이나 폐기물 방치, 수질 오염 등의 이슈를 해결할 때 충분히 문제의 본질에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술 진보라는 메가트렌드는 거의 대부분의 추세를 파생시키지만 그 추세들이 산발적인 기회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투자 전략이 되려면 강력한 테마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라는 추세에서 이커머스와 핀테크가 파생되어 나왔지만 이커머스와 핀테크가 생긴 이유는 단지 기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유통과 금융업계에 있는 중간 상인들이 불합리한 수수료를 착취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는 테마의 관점에서 디지털화를 검토하면 아직 중간 상인과 비슷한 존재가 남은 분야, 지역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성 문제는 과잉 때문에 생깁니다. 자원의 과잉 사용, 과소비, 과도한 불평등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 과도한 문제는 과유불급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잉 오염과 과도한 쓰레기, 과도한 자원 고갈 속도, 과도한 탄소 배출, 과도한 헬스케어 지출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환경, 경제, 사회의 관점에서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1. 수자원 문제. 2050년에는 57억 명의 인구가 수자원 부족을 경험할 것이라 합니다. 현재 세계적 수자원 소모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부족과 수질 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2,6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건강 문제.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의료 지출의 실질 성장률은 3.9% 증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계 GDP는 3%만 성장했습니다. 비만과 같은 예방 가능한 만성 질병의 발병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성 질병에 대한 연간 의료 비용은 GDP의 6%에 달합니다. 3.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수요와 탄소 밀집률 증가로 인해 2050년에는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45기가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수치를 2050년까지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 변화는 2050년에 전 세계 GDP의 3% 정도의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4. 자원 파괴 고갈. 경제의 성장은 더 많은 자원의 소모와 더 많은 쓰레기의 배출을 의미합니다. 2050년에는 바다의 물고기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버려질 것입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려면 최대 500년까지 걸립니다. 2050년까지 쓰레기 생산량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의 2배가 될 것입니다. 5. 운송에 숨겨진 비용.
운송산업은 이후에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합니다. 운송수단은 이산화탄소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독성 입자도 배출합니다. 미국에서 교통 혼잡이 일으키는 경제적 손해는 연간 880억 달러에 이릅니다. 대기 오염은 2060년까지 연간 6,90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야기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는 테마 투자를 할 땐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에 대한 반발로 생긴 긍정적인 추세들도 늘 공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과 같은 만성 질병의 확산은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건강과 삶의 질을 중요한 가치로 인지하고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 발전은 건강한 삶의 방식을 만들려는 사회적, 피트니스, 영양 트렌드와 합쳐져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속 불가능한 추세들은 관성에 따라 오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역사적으로 이 추세를 파괴하는 힘을 제공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진료 기술은 의료 체계를 병원을 중심으로 한 사후적 관리 체계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예방적 관리 체계로 옮길 잠재력이 있습니다. 기술이 가진 창조적 파괴 능력은 단순히 기존 산업을 파괴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은 신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규제는 추세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가 모터와 배터리 기술 발전을 촉진시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정부 또는 범정부 기관에서도 시장이 대응하는데 실패한 문제들에 대해 국제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인권과 같은 국가 단위보다 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세뿐만이 아니라 테마 투자에서도 사이클의 진입 시점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경쟁자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같은 추세의 변곡점을 찾아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장이 갈 때까지 갔다는 또 다른 신호는 기존 기업들이 무리한 신규 투자나 R&D 비용을 줄이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 테마에서는 대중의 인식 변화도 추세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에는 선진국만 지속 가능성 테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곳도 점점 중산층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생긴 추세들이 신흥국에서 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신흥국 시장은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기회가 많은 땅이라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태동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신흥 중산층 계층이 전기차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 인구 구조 변화, 환경 보존이라는 메가트렌드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과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영향은 산업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성공적 투자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인구 증가나 도시화 같은 사회 인구적 현상은 한정된 자원의 무분별한 소비를 야기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자원 재생성과 소비 비율은 1대1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1대1.75 정도로 지구의 연간 회복 역량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비한 만큼의 자원을 재활용해야 지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원 부족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인류의 기술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나노소재 공학은 더 나은 강도, 질량, 유연성의 물성을 가진 물질을 더 적은 자원으로 만드는 것에 기여합니다. 채굴, 화학, 제철, 제지업계의 선두주자는 새로운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로 효율성, 안정성, 생산성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반 디자인, 소프트웨어, 3D 프린팅과 같은 적층 제조 기술, 고도의 시뮬레이션 기술은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보지 않고도 최적화할 수 있게 해 시간, 비용, 자원을 절약합니다. 수자원 부족은 인구 증가와 도시화, 산업화가 야기한 치명적인 지속 가능성 위협입니다. 현재 대략 20억 명이 심각한 물 부족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육류 위주의 서구적 식습관이 전 세계로 보급되어 인당 식료품 관련 수자원 소비량이 하루에 최대 5,000리터까지 쓰고 있습니다. 도시로의 인구 이동 속도를 노후화된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해 담수 공급, 위생관리,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산업용수로 소비되는 물도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농업 다음으로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따라서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모든 메가트렌드가 서로 얽혀 양질의 수자원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수질 개선, 수자원 분배, 폐수 처리와 관련된 테마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자원 인프라뿐만 아니라 농업에서 관계 시스템, 농약 처리와 관련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제약과 같은 수자원 집약적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고정밀 수질 분석 등의 분야도 전망이 좋습니다. 강력한 투자 테마는 튼튼한 케이블의 강철 나사산과 같습니다. 각각의 강력한 추세가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로 뭉쳐져 한 곳의 진화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며 나아갑니다. 지속 가능성의 프레임에서는 서로의 추세를 합성하여 보완하고 강화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 지속 불가능한 추세는 서로 부딪히며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지역, 산업,
인구 구조의 보완적이고 상호 연관된 추세를 인식하는 것은 사회 문제의 범위와 크기, 잠재적 진화 가능성, 그리고 적용 가능한 최적의 해결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지속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회 인구적 추세는 비만입니다. 비만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당뇨와 심장질환 등 만성질병과 연관되어 국가의 기대 수명, 삶의 질, 경제 생산성을 악화하는 주범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의료 지출도 야기하죠. 비만 문제는 도시화, 사무직의 비율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는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고, 이는 다른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급속도로 진화하는 세상에서 특정 테마의 중요도는 증감을 반복합니다. 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기고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로 인해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는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헬스케어에서는 병원과 같은 전통적인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감소했고, 대신 AI와 고속통신망과 저렴한 센서를 이용한 원격 진료, 예방적 진단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스마트 에너지 테마에서는 에너지원을 찾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전력, 저장 및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운송산업의 전력화는 이런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의 탈중앙화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부상하면서 전력 소모와 발열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제 항공산업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들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수의 발전소가 아니라 다양한 전력원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지배적인 에너지 가치 사슬을 바꾸고 새로운 과제와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세는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추세에 대한 갈피가 안 잡힌다면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DG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SDG는 공공부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상당한 투자 기회가 될 거대한 문제들을 제시합니다. SDG는 주요 ESG 펀드들이 고려하고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주요 기관 투자자의 수급과 함께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업과 산업의 변화를 알아내는 유용한 모델이 기업의 생애주기 모델입니다. 화면은 사업을 인간의 생애주기에 맞춰 분류합니다. 모든 기업과 산업은 탄생, 성장, 성숙, 쇠퇴의 시기를 거칩니다. 각각의 시기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정의됩니다. 사업의 투자 대비 현금 흐름 수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높은가? 기업이 사업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투자를 하고 있는가? 화면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에서 개발한 BCG 성장 분배 구분법입니다. X축은 수익성 ROI고 Y축은 재투자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이 과정을 정확하게 따르지는 않지만 기업의 현재 상태를 분류하기에는 좋은 기준점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초기 성장기와 쇠퇴기는 투자하기 위험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전성기와 성숙 시기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면은 각 단계의 재무적 특성을 정리한 표입니다. 초기 성장기와 전성기에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것이 추세와 테마의 가장 고성장, 고수익 투자 기회를 잡기 좋은 곳입니다. 초기 성장기에도 소수의 승자를 잡을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시기는 가장 유행과 버블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와 테마 포트폴리오에서도 초기 성장기에 속한 기업의 투자 비중은 적게 가져가야 합니다. 전성기 시기에는 여전히 큰 기회가 남아있고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승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와 테마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편입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기업은 그만큼 비싸고 인기가 많기도 합니다. 투자자의 기대가 쉽게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커지기 때문에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 큰 주가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숙기 시기는 고성장의 관점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가장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추세와 테마 포트폴리오에서도 상당량의 비중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있는 기업은 이미 추세와 테마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추세가 오래 가기만 하면 전성기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쇠퇴기의 기업은 간혹 쇄신에 성공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기도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시기의 기업도 단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피해야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화면의 QSCD 프레임워크는 탑다운 접근법에서 소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조명합니다. 실제 투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추세와 테마의 시점. 해당 추세나 테마를 구성하는 기업이 주로 어느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면 그 자체의 시기도 알 수 있습니다. 추세의 시기를 파악하면 예상되는 진행 방향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기회의 규모. 추세의 수혜를 보는 산업의 총 시가총액을 보면 해당 추세나 테마의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3.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 포트폴리오는 QSCD 프레임워크에 맞춰 적절한 비중으로 분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추세와 테마의 수익화 가능성. 투자할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연관된 추세나 테마가 빛 좋은 개살구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5. 투자 기회 선정. 산업이나 주가지수 단위로만 봤을 때의 투자 매력과 각 기업의 상대적 매력도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SCD 프레임워크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더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시장 효율성을 우회하는 방법으로는 장기적인 정보와 비선형적 변화를 혼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반영하여 가격을 생성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예측을 수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예측 능력이 전반적으로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비선형적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시장은 장기적인 추세와 테마가 쉽게 평균 회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델라비그너와 팔릿의 논문에 따르면 시장은 장난감, 자전거, 맥주, 생명보험, 요양원 등 나이에 민감한 수요 변화를 예측할 때 장기 인구 통계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미래 5에서 10년간의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 변화 예측치는 주가에 대한 강력한 예측력을 보입니다. 1970년대에 와제너과 사가리아가 진행한 심리 실험에 따르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이는 수열에 대한 인간의 직관적인 예측과 실제 그래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예측 능력은 일상에서 이러한 성장 양상을 본 경험이나 기하급수적 성장의 자연적인 성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두뇌가 이러한 비선형적 변화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남용되는 전통적 가치평가 방법인 PER 등의 주가 수익 배수와 같은 이익 멀티플을 많이 사용하는 투자자는 고성장, 고수익 주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멀티플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암묵적으로 기업들에게 합당한 멀티플 배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멀티플 배수는 역사적 평균이나 업종 평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멀티플이 내재가치 평가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멀티플이 내재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가치가 멀티플을 정하는 것인데 말이죠.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익 멀티플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가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1. 연구 상태의 가치. 기업이 미래에 고정된 양의 이윤을 무한히 창출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매겨지는 가치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은 자본 비용의 수준인 기회 비용에 수렴하기 때문에 적절한 멀티플은 기업의 자본 비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대 자본 비용이 8%라면 PER은 8분의 1인 12.5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미래의 가치 창출. 기업의 이윤은 언젠가는 자본 비용에 수렴하지만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생애 주기에 따라 오랜 기간의 성장이 예상될 경우 상당히 높은 멀티플도 합당합니다. 화면의 자료는 가상의 기업이 8%의 자본 비용에 더해 25%의 수익을 더 내는 경우를 상정한 멀티플입니다. 이 25%의 스프레드가 1년에 1%씩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PER은 12.5배에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인지 편향으로 인해 기술의 발전이나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같은 장기적이고 비선형적인 추세를 과소평가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지속되는 기간을 획일화하여 추세나 테마와 깊게 연관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과소평가합니다. 이렇게 놓치는 기회를 도표로 표시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하는 투자 전략을 사용하다 보면 흔히 마주하는 문제는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평균회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자금 규모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높은 이익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경쟁자의 등장과 시장의 축소 같은 문제가 겹치게 됩니다. 매출이나 이익의 높은 역사적 성장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 참고하기 힘듭니다. 물론 나이에 민감한 업종에 대한 인구 구조적 변화의 영향과 같이 수십 년 동안 예측력이 있는 통계적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이런 정보는 극히 드뭅니다. 투하자본 이익률인 ROIC는 시장이 잘 고려하지 않는 유용한 장기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지표입니다. 투하자본 이익률도 물론 장기적으로는 평균회귀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나 시장의 예상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상대적인 이익률의 우위가 종종 15년 이후까지도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부분의 금융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가치평가 모델은 최대 10년까지의 기간만 기업이 시장을 초과하는 이익을 낼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기업의 이익이 무조건 자본 비용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산정합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ROIC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 외에 어느 정도 수렴하긴 하지만 그 차이가 벌어진 상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초과 수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금융 애널리스트들이 멍청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 단위의 분석에만 너무 집중했을 뿐입니다. 기업의 투하자본 이익률은 산업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뒷받침되는 추세나 테마가 없다면 금방 평균회귀합니다. 기업 단위의 이익은 10년 단위에서는 쉽게 평균회귀하지만 산업 단위의 이익은 훨씬 더 오랫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약 등 기술주가 너무 비싸다고 한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업계의 이익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업종의 상대적인 수익성 우위가 2007년에서 17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산업은 상당히 일정한 경제적 상대 우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부 산업이 턴어라운드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잘 나가는 산업에 올라타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기술 발전, 인구 구조의 광범위한 추세와 사회제도 기관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업종 간의 상대적 수익성 우위를 지킵니다. 물론 새로운 추세의 부상으로 인해 종종 특정 산업이 극적인 성장이나 쇠퇴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히 관찰해야 합니다. 추세와 테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기민하게 행동해야 하는 부분은 새로운 추세를 눈치채지 못하고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업종 단위에서는 많은 것이 느리게 움직이지만 간혹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 업종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파괴적 혁신은 절대로 선형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S자 커브를 따릅니다. 이는 기술의 보급 속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종영곡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을 대중화시킨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에 따르면 파괴적 혁신은 우월한 기술이 기존 기술을 몰아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은 신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촉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이 완전히 경쟁 구도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 자체의 파급력보다는 그 기술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술이 필수적인 기능의 가격을 낮추지 않고 그냥 더 비싼 제품에 들어갈 만한 것이면 그것은 기존 산업을 강화합니다. 반대로 기술이 모든 가격대의 제품의 가성비를 개선하거나 기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혁신은 기존 산업을 위협하는 기술입니다. 산업 강화의 예로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다중 카메라를 들 수 있습니다. 산업을 위협하는 기술의 예로는 카카오톡과 같은 무료 메신저 앱, 무료 송금 앱인 토스를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위협하는 예로는 상업 드론과 하이퍼루프를 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다들 각자의 구조, 전달하는 가치, 수익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 형성에 대한 논리와 수익 극대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 사슬, 가치 매장, 가치 네트워크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1. 가치 사슬, 제조업. 일반적인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고도로 표준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가치 사슬 사업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원자재 조달, 제조, 배송, 마케팅을 순환하며 이루어집니다. 주된 수익화 전략은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업 기업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 매장, 서비스업. 가치 매장의 사업 구성은 특정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적 재산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런 사업은 전문가 고용, 문제 분석, 문제 해결 선택, 프로젝트 집행, 사후 평가를 순환하며 이루어집니다. 수익화 전략은 소비자들이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지적 재산권에 대해 요금을 내는 것입니다. 가치 매장 비즈니스 모델은 서비스 경제의 주된 수익화 기법입니다. 3. 가치 네트워크, 구독 경제. 가치 네트워크 사업 구성을 채택하는 기업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기업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네트워크 광고, 계약 관리 서비스 제공, 인프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익화 전략은 네트워크 플랫폼 자체를 사용하는 접속료를 받는 것입니다. 가치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은 디지털 경제에서 성장합니다. 화면의 자료는 이러한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과 예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매출의 배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매출의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투자자의 밸류에이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스타트업 업계에서 탄탄한 플랫폼 기업의 PSR 멀티플이 8배 정도에 산정됩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디지털화를 수용했는지에 따라 2배에서 4배 정도의 가격 차이를 감수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 창출의 중심은 물질에서 지적 재산권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최근에 우버, 에어비앤비 등 기업의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 모델 수용이 기존 산업에 대한 거대한 파괴적 혁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무시하는 추세나 테마 투자자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종종 투자자들이 단체로 레밍 현상에 빠져 주식을 한참 비싸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버블이나 무수한 투기 사건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특히 생애 주기의 초기에 있는 산업은 이런 일시적인 가격 산정 오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신기술이 투자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때 생깁니다. 이럴 때 주가는 가치 이상으로 폭등하기 때문에 환희에 빠져 동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위험은 극도로 높습니다. 기업의 생애 주기, 즉 사이클과 밸류에이션이 이러한 위험에서 투자자들을 구해줄 수 있지만 애시당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대처해야 하는 또 다른 변화구는 시장이나 특정 주식들에 대한 바뀌지 않는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이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의 괴리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통찰력 있는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군중의 과소 반응을 이용하는 전략은 군중의 반발자국만 앞서야 합니다. 10발자국을 앞서 투자하면 남들이 10발자국을 내딛기 전까지의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끝으로 양질의 로베코의 리포트를 공유해주신 둘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영상은 많은 자산운용사들의 밥줄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리포트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메가트렌드를 잘못 읽어 한순간에 퇴출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명성을 떨치는 타이거 펀드의 창립자인 줄리안 로버트슨도 인터넷이라는 트렌드에 반대로 걸었다가 은퇴당했죠. 핵심적인 추세를 정확히 읽고 너무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게 중용을 지키며 따라가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상황과 심리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메타인지를 키우는 일이 투자자에게 필수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